안녕하세요. 네. 우리 세무회계 연습, 2차 보신 분도 있고, 이제 아니신 분도 있는데, 근데 시험 잘 못 보셨어요? 이 발표나기 전이라 이제 애매할 때인데, 발표나 합격하면 대박인 거지 뭐. 가방 싸고 가시면 되지 뭐. 마지막 수업도 안 오시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법인세만 일단 이제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좀 나죠. 그래서 지금 한번 쭉 보시고, 우리가 이제 유해 1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안 하냐면, 이제 우리 기본 수업이 없이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해 하신 분들은 하시고, 1차 하신 분들은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 문제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풀어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려워요. 일단 어려워. 일단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하신 분들은 한 번 봤으니까 그냥 가볍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아주 어려운 부분은 좀 빼고 일단 기본적인 걸 일단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2차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해도 대부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잘 하셔야 돼. 그걸 기본적인 걸 잘 하셔야지 쓸데없이 어려운 거 연습하시고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근데 기본적인 게 다야.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다고 문제가 이제 그게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제 이번에는 그 문제에서 이제 어렵고 쉬운 것들 이제 가려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제 오늘부터 6시간씩이잖아. 어떻게 6시간 보면 지겨울 텐데 이제. 봐야지 뭐 어떻게. 다음 시간 또 7시간이잖아. 저만 안 쓰러지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야 뭐 졸리면 자면 되잖아 그냥. 아주 푹 자고 일어나도 뭐 그게 거기 거야 그냥. 몇 문제 더 풀고 이거지. 그래서 제가 봐도 신기해. 이 양을 우리 옛날에 그 동차반 할 때 이 수업을 이거를 30몇 시간에 끝냈어. 불가능한데 그때는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맘 먹고 하면 끝낼 수 있는데 마음을 안 먹으려고 이렇게 그 맘 먹는 건 저만 힘들어. 이게 막 혼자 막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마음을 좀 덜 먹고 일단 풀이니까 풀이.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예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하실 때 요 보충되는 문제들은 다 문제에서 해줄 거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울 때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거기 부당행위 3부인 있죠. 거기까지만 할 거야, 일단. 거기까지가 다야. 단데, 거기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이해하신 분들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본다고 하시면 돼요. 원래 이론 수업은 나중에 같이 이제 문제랑 같이 보시면 되고, 이제 부당행위까지가 일단 우리 범위니까 거기 이론 설명과 이제 문제를 같이 거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시면 되겠다. 부당행위도 이제 불공정 자본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따로 해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1차 하신 분들은 아예 그거 안 하셔도 돼.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시험범위랑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그 앞에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법인세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수로는 이제 16절인데, 16절에 이제 그 앞부분까지니까. 그리고 이제 법인세에서 이제 1차만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다 얘기는 좀 넘어가고, 세무조정하고 이제 계산하는 것만 다 설명드릴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일단 14페이지부터 잠깐 볼게요. 이제 법인세 개요에서 나오는 이제 법인 소득과 납세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소득의 종류가 그 4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이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거고, 그다음에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이 있는데, 이제 미완료소득은 이제 버리셔도 돼,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건 안 나올 거니까 일단 이거 버리시고. 청산소득은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거 따로 볼 거고. 이건 1차용에서도 제가 설명은 처음에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해요. 근데 청산소득은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2차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언제야? 15년도에 시험 났어, 한번. 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나진 않아, 이거.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1차용으로는 가끔 날 수 있으니까, 간단해요. 자기 자본에서, 우리 자녀재산가액에서 자기 자본을 빼서 계산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우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제 계산할 건데, 오른쪽 보시면 납세의무자 범위에서 이거 보시고, 일단 사업연도는, 일단 우리 세무조정으로 할 때는 여기 최초 사업연도, 그게 중요하죠. 일단 이 접대비나 이제 다른 데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언제부터 볼 건가,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설립등기일이다. 이건 아셔야 돼요. 설립등기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나온 것처럼 최초 손익을 이제 귀속을 시키고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최초 손익을 산입한 날부터 이제 사업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게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설립등기일은 4월 1일,
근데 손익이 2월 달에 발생했어요. 그럼 2월 달부터 발생일을 이제 산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2월 달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달부터 12분의 11개월만큼 이제 우리가 안분이 될 거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고 절차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계산 구조도 여러분들 당기 손익에서 조정하는 거, 이건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 이 세무 조정하고 이 소득 처분을 이제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건데, 일단 당기 손익에서 이제 플러스 조정과 마이너스 조정을 이제 나눠 갖고, 일단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송금산입, 입금부산입.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가감에서 이제 각사소득 금액을 계산할 거다. 그 중에 얘네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하는 거를 세무 조정이라 하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플러스 조정과 마이너스 조정에서 이제 소득 처분을 또 할 거죠. 그래서 이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을 또 배울 거고, 이 소득 처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유보하고 이제 마이너스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 출연기 있죠. 사회 출연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하고 기타 이렇게 해서 유보, 사회출, 기타의 세무조정이 있어요. 세무조정이 있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까지는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할 거예요. 기본적인 할 거니까 일단 이제 뭐 아예 처음 유보를 처음 듣는다 이런 건 안 해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할 테니까 하여튼 설명은 다 할 거예요. 일단 거기 계산 구조는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각사소득이고, 여기에서 이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나오면 이제 우리가 뭐나 과표 나오죠. 과표, 과세표준인데, 이 중에서 2월 결손금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내 발생한 2월 결손금을 나중에 이제 공제를 하겠다는 거고, 이제 비과세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차감이 되긴 할 건데, 얘네들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에서 다 빠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2월은 안 돼요. 얘는 2월 되지만 2월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과표를 할 거고, 얘는 중요하진 않죠. 2월 결손금만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2월 결손금은 이제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게? 자본가정리금 조정명세서 가표에 있어요. 얘네들이 가표에 있고, 거기서 관리해서 가셔야 돼. 관리할 때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미리 뭐 할 때 사용해? 자산 수중이익 결손 보존할 때 사용하죠. 사용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사용한 부분이 이제 뒤에서는 차감되는 경우에서는 빠져야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기부금 계산할 때, 기부금에 대한 한도 계산할 때, 한도에서는 기부금 2월 결손금 빠지죠. 거기서도 한도 계산할 때 거기서 빠지는 금액이 있을 때 여기서 빠져 안 빠져? 한도 계산하는 거는 거의 한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걔네들은. 그래서 한도 쓸 때 빠지는 금액은 상관없다. 그래서 이게 빠지는 2월 결손금이 앞에서 빠지는 게 있고 안 빠지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잘 구분해 가면서 보시고, 얘네들은 이제 10년간 2월 되면서 이제 5년 된 2월은 언제? 2008년도죠. 8년도니까 9년도 이유권 다 2월 할 수 있다. 그래서 5년도, 2008년도는 이제 5년밖에 2월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빼고 9년도부터는 다 지금은 2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보시고, 또 하나 새로 이제 개정된 게 2월 결손금에서 거기 그 내용 보시면 17페이지 보시면 80%만 공제한다고 써있죠. 80%. 그 80%를 잘 보시고, 얘네들이 과거에는 결손, 우리 각사 소득 금액이 100이 나왔어. 2월 결손금이 예를 들어서 100이 넘어가면 그냥 100을 다 뺐어. 그냥 이렇게. 다 빼고, 그 대신 비과세 소득 공제가 금액이 있더라도 얘네들은 안 빠지죠. 안 빠지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100을 다 못 빼. 그래서 지금은 그 소득금액의 80%니까 지금은 100에서 80%만 빼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2월 결손금이 130이 넘어왔으면, 과거에는 이제 30만 2월 했는데 지금 52월 되겠죠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근데 이제 80이 아니고 100 다 빼준 업종도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이제 우리 회생되는 기업들, 그래서 신고된 그런 기업들은 또 다시 100% 공제를 또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할 때 뒷부분 나오는 거를 이제 이해를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가실 때 공부하신 분이 있고, 미리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연관이 되긴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랑 두 번째 공부하는 거랑 세 번째 공부랑 완전 달라. 아니,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기존 있는 것만 하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한다는 게 완벽이 안 돼. 왜냐면 두 번째 했을 때 이제 앞에서부터 가면서 다시 곱씹다 보면 이 뒤에 있는 게 다 연관이 되는 건데, 그거를 처음 할 때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유예할 때까지 다 배운다는 보장도 없어. 일단 뭐 합격은 하고 보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거를 다 아는 정도까지는 이제 자기가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합격을 위한 공부.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를 다 하시면 다행인 거고, 못 하신 분들도 뭐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얘네들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됐냐면 세무조정이라고 했죠.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이거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 각 사업연도에서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우리 세무조정처럼 해서 거기 들어가는 4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일단 보시고 그건 뭐 우리 세법에서도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 페이지. 이 세무조정을 할 때 중요한 거. 결산조정사항하고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게 있죠.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내용으로 설명할 거예요. 일단 결산 조정사항하고 이제 신고 조정사항이 있어요. 일단 결산조정사항이 이게 핵심이야. 우리가 배울 거는 핵심인데 일단 먼저 배울 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결산조정은 결산서에 반영해서 이제 각사소득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가 일어나서 거래를 우리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시키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사소득에 반영해서 각사라는 건 얘를 계산하겠다는 건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분계를 통해서 이제 분계 100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서 들어오는 케이스. 그래서 100을 넣어서 100을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100을 넣지 않고 얘 안 들어왔으니까 이때 여기서 100을 넣어서 100을 만드는 방법. 둘이 같은 거야. 결국은 같은 건데 여기서 들어와서 100을 만드는 방식을 이게 무슨 결산조정. 이건 결산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에서 반영 못한 거를 나중에 이게 뭐예요? 이게 세무조정이죠. 세무조정. 이거는 분계고. 세무조정을 반영을 시켜서 각사소득에 반영한 거를 신고조정이라고 해요. 얘는 결산조정, 얘는 신고조정. 근데 우리가 배울 거는 결산조정 사항을 얘기하는 거다. 결산조정 항목. 이 항목은 결산서에서만 반영시켜야지 인정을 받는 애들이에요. 그 경우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결산조정 사항 정의. 이 특정 손배 항목에서 송금 항목에서는 결산서에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송금 인정을 안 해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계정들이 있어요. 항목들. 그 계정들을 따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고 이게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손 충당금 설정 이게 기본적인 거고 또 대표적으로 자산에 상각되는 거, 평가되는 거 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애들 그래서 그런 경우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요거 우리 결산조정 사항들은 따로 이제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것도 하도 많이 할 거니까 이제 이건 알 수밖에 없어요. 책에서 20페이지 보시면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 대절 일단 그건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3, 4, 5, 6번 따로 3, 4, 5번 따로 하셔야 되고 이게 파손부패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 5번 같은 경우는 천재지배 화재 수용폐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손실 이건 2가지는 이제 요건에 따른 이제 걔네 요건이 들어가야지만 인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4번 같은 주식의 평가손실은 2가지예요. 2가지 얘네 같은 경우는 발행법인이 파산을 했을 때랑 부도 발생했을 때는 다르지. 회생계획 받았을 때랑 다르지. 그래서 부도 발생했을 때는 특정 요건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상장법인이 발행한 이제 보유주식 법인이고 아니면 이제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거 그런 경우고 아니면 이제 창투사가 발행한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걔는 요건이 있어요. 근데 파산은 요건이 없어. 파산은 그냥 무조건 발행법인이 파산했으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평가손실 인정해주겠다. 이걸 제외한 평가손실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또 나와.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말없이 얘기하는 것들은 안 쓰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뒤에서 또 나오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시면 돼. 그래서 요 3가지 크게 요건이 있고 6번처럼 우리 시설개체 기술락으로 인한 이제 고정자산 이제 그 폐기손실이라고 해서 생산설비 폐기손실이라고 해서 이게 처분이 돼야지만 실현이 되는 거죠. 실현이 되지 않고서도 우리가 손실 인정해 준 케이스다 이거. 그래서 시설개체 기술락고 진부화를 통한 이제 뭐 우리 손실을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고 얘네는 쓸 수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고 또 뭐도 못해 폐기 처분도 안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1,000원을 남겨놓고 나중에 공제해 주겠다. 그 성금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3, 4, 5, 6이 그런 감액 관련된 거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손금 있죠. 대손금은 2가지 요건이 다 있죠. 신고조정 요건하고 결산조정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갖추면 대손금 인정해 주겠다. 근데 신고조정 요건은 여기서는 뭐 안 들어가겠지만 소멸시 완성 거기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걔네들은 그냥 신고조정이야. 만약에 결산서에 반영 안 시켜도 송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특정 요건이 이제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이제 우리 부도 발생했거나 그런 케이스로 해서 요건을 갖추면 걔네들은 결산 조정 사항이 돼서 송금 반영을 하셔야 된다. 송금 반영을 해 놓으셔야지. 뭘 상계해야 돼? 대손 충당금과 상계를 하든지 충당금 부족하면 대손비로 처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2번은 그렇게 가시는 거고 아까 감가상각비 퇴충 대손 충당금 설정 그거 보시면 되고 뭐 또 없죠.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니까 이 결산 조정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산 조정에서 특징 얘네 둘은 이제 이런 거예요. 결산 조정은 일단 선택 사항이에요. 내가 결산서에 반영해야지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안 했어.
그러면 안 하겠다는 소리야, 걔네들은.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선택사항이고 얘는 뭐야? 강제사항이죠. 그럼 얘네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 선택사항인 거는 내 선택을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비용 처리가 100이 있는데 비용 처리 100을 안 했어. 올해 17년도 비용 처리 100을 안 했다고 해서 17년도 안 한 금액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냐죠. 할 수가 없죠. 손익의 귀속이 얘네들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선택하는 사항이고 그 대신 얘네들은 손익의 귀속이 정해져 있어. 17년도에 인건비를 실제 지출한 거를 계산을 못했어. 못해서 18년도로 넘어왔어요. 18년도 넘어와서 18년도에 이걸 넣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17년도에 넣어야 돼. 그러려면 뭘 하셔야 돼? 경정 청구밖에 안 돼.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에 대한 강제 사항들은 우리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얘는 경정 청구가 안 되는 거고 경정 청구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 그 해에 18년도 넘어왔을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돼. 이때 그래서 계상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사항과 강제사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월결손금 이것도 좀 한번 보면 이월결손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올해 17년도에 결손 났어. 결손이 100이 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 원래는 2월 하시는 거지. 이거 2월을 하셔야 돼. 2월 하셔야 되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소급공제라는 게 가능해. 내가 만약에 지금 결손이 났는데 작년에 100이 있어서 100을 납부한 게 있어. 되게 억울하지. 작년엔 우리 플러스 나서 납부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나서 내년을 2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급공제를 해서 요 금액을 나중에 차감한 금액만큼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소급공제는 무슨 사항이냐면 선택사항이야. 2월 공제는 2월 받아서 나중에 공제하는 거. 요거는 강제사항이에요. 그래서 2월에서 공제받는 거는 이제 강제사항이고. 그러면 내가 올해 17년도에 결손이 났어. 결손이 나서 내년에 공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18년도 가서 이제 공제를 받으려고 했더니 아, 맞아. 작년에 소급공제라는 게 있었다. 우리 회사가. 그걸 내가 놓친 거야. 그렇다고 내가 18년도 와서 소급공제를 경정청구를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선택을 좀 했잖아. 안 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이미 신고를 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선택사항에 대한 부분은 뭐가 안 된다? 경정청구가 안 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신고 2월 결손금 강제공제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내년에 18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큼 플러스가 났어. 그러면 이때는 100을 공제할 수가 있죠. 근데 안 하고 넘어간 거야. 공제를 했어야 되는데 뭐 담당자가 실수해서 100을 안 빼고 300에 대한 범죄를 다 냈어요. 19년도 갔어. 19년도에 아, 작년에 100 안 뺐네. 어떡하지? 이때 빼요, 이때 빼. 경정청구에서 빼면 되지. 이건 가능해요. 이거는 뒤로 빼는 거. 왜? 원래 뺐어야 되는 거 안 뺀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지금? 얘네들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강제로 무조건 공제해야 될 때는 귀속 시기가 그날이야, 그날. 그날이기 때문에 그때 지나서는 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비용 관련된 거고. 수익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수익은. 일단 21페이지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 신고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 임의조정상 이건 볼 필요는 없어. 이건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일상 충남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결산조정의 원칙인데 나중에 신고 중에 허용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뒤에서 보시면 돼. 4번에 보시면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정의 보시고 그 다음에 손익의 귀속식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이 결산조정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지만 신고조정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신고조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누락됐을 때 경정청구를 신고조정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이 뒤에서 배울 건데 우리 결손금,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전개서 넘으면 이월결손금이 있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웬만한 법인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긴 한데 이월결손금이 넘어왔을 때 자산수중액에 대해서 이월결손금 보존할 수가 있죠. 자산수중. 그 자산수중에서는 실제 우리가 발생했던 이월결손금을 이제 보존해서 입금부사입이 가능해요.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래서 그걸 안 해서 그 오늘 못한 상태에서 넘어갔어. 있었는데 입금부사입 안 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연도 10년 이내면 뭐 할 수 있어? 이것처럼 공제하면 돼. 근데 10년 이내 전 거. 10년 전 거는 뭐가 안 돼? 이게 공제가 안 되잖아. 그 상태에서 17년도에 입금부사입 안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간 상태에서 다음에 18년도에 아 작년에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걔네들 경정청구가 가능할까 안 할까? 이게 원래 안 됐어. 이게 원래 왜냐면 이월결손금을 입금부사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 선택사항이니까 원래 안 됐다가 이게 대법원 누가 그 소송을 했나 봐. 소송해서 걔 또 이겼어. 또 거기서 해주는 걸로. 유일하게 선택사항 중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애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책에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은 원래 경정청구가 안 돼. 근데 얘네만 대법원 판례가 16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만 나중에 하시면 되겠다.
오른쪽 이제 세무조정 계산 서식은 뭐 한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뭐 세무 조정을 모아놓은 표고, 그다음에 그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표, 유보 관련된 표, 갑표, 자본 관련된 건데 갑표안에는 이제 그 을표되는 금액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월급손금이 갑표에 있어요. 나중에 갑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런 소득 자료 명세서라고 해서 뭐 인정 상여 등이 들어가는 건데, 그 밑에 것도 세무상 자본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하셔도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득 처분. 이 소득 처분이 지금 유보, 사회출, 기타가 있죠. 기타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떨 때? 우리 세법하고 이제 회계랑 순자산 차이가 났을 때, 이제 났을 때 발생하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외부로 유출된 금액이 실제 귀속이 다를 때 이제 그때 부인하면서 이제 귀속에 따른 소득세 과세하기 위해서 일단 사회출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얘네는 어떻게 돼요? 얘네가 아니면 얘네예요. 얘는 기타.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계정으로 이제 자본 계정으로 분류됐을 때 기타 처리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 중간에 세무조정 할 때 세무조정 방법하고 같이 설명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따로 미리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안 하고, 그 책에 24페이지 5페이지 나온 거 보시고, 기타에서 나오는 이제 계정이 대부분 이렇게 나오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얘네들은 자본 계정 중에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 손실 났어. 이익 났으면 어떻게 해? 입금 산입? 기타. 손실 나면 송금 산입? 기타.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뭘로 들어가 있어? 자본으로 들어가 있잖아. 자본 잉여로 들어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입금 산입 기타 하는 거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송금 산입 기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여업, 우리 전기월 그 이익여업, 아니면 이제 그 2월 이익여업 같은 경우인데, 걔네들이 만약에 세무조정이 된다. 이익여업이 세무조정되면 걔네들은 기타 사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타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매도하는 직권 같은 경우 기타 포괄손익 있죠. 기타 포괄손익 들어온 세무조정은 뭘로? 기타로. 그래서 소득 처분만 얘기한 거예요. 그 세무정들은 따로 할 건데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급 받은 거, 송금 산입된 금액을 환급 받았어요. 그럼 이걸로 입금으로. 송금 불산입된 금액을 환급 받았어. 그럼 입금 불산입. 그때 자비익 처리해서 입금 불산입 때는 그 부분은 소득 처분은 기타야. 왜냐면 유보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환급금 이자 같은 경우 뭐 입금 불산입, 걔네들도 기타. 입금 불산입 기타. 또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기타. 이 정도야 기타는. 그래서 이런 2월급손금 보존하는 입금 불산입 2월급손금 기타. 지금 대충 알겠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얘네니까 다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득처분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사회출인데, 유보만의 수보 같은 경우는 그냥 볼게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한 번씩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한 번씩은 요거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평가이익 했어요.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평가를 안 한다고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얘를 하면 안 돼요. 얘를 갖고 하셔야 돼.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 얘가 줄어야 되니까, 줄은 만큼 송금산입 단매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평가를 했어요. 매도 평가액인데 이렇게 안 돼 있죠. 평가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얘도 줄이고 얘도 자본이잖아. 얘는 IS이기 때문에 IS 조정을 안 해요. 지금 IS 조정 안 하고 자본끼리 우리 BS 계정을 조정할 건데, 얘를 없애려면 일로 보내시면 되죠. 일로 보내시고 여기는 송금산입 매도 그게 돼서 자산부채니까 마이너스 유보. 얘는 평가액을 없애려면 일로 보내시면 되죠. 그 상대 계정은 입금. 평가액은 이제 자본 항목이니까 자본 항목 100을 준 다음에, 얘는 자본 계정 관련된 소득 처분은 기타. 이렇게 하시면 돼. 그 얘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처분이 되면 얘네 처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 유보만 추인하시면 되죠. 처분하면 이것만 달라지는데, 얘네가 처분되면 얘네들은 둘 같이 가야 돼. 얘네만.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같이 갈 사항이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처분을 100짜리를 지금 실제 취득은 100을 했어요. 100을 했는데 취득이 200원짜리가 된 거야. 지금 됐을 때 회사가 처분을 300원 할게. 300원 해서, 그때 매도는 얼마짜리야? 200원짜리 지금 200원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거고, 그 상태에서 뭐가 빠져야 돼? 평가이익 100원이 빠져야죠. 여기서 이게 회계처리야. 회계처리. 평가이익 100원이 여기서 빠져요. 빠지고 나서 처분이익이 얼마? 200이 여기서 계산되는 거야. 세법에서 보세요. 세법은 평가를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100원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현금이 300이 들어왔으면 매도가 100원밖에 없어.
근데 평가액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다 처분익이 되죠. 처분익이 일로 들어가는 거지. 200. 처분익이 같죠, 지금. 같고 매도가 100 차이 나고 평가액 100 차이 나잖아. 양쪽이 다 조정이 돼야 되겠다. 응? 결론은 얘네들이 들어가면 유일하게 자본 기타가 추인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머지는 기타는 추인 안 돼요. 추인 안 되고 얘네들은 추인돼야지. 얘네는 유보 항목만. 유보 항목은 비례적으로 추인할 거기 때문에 주식수가 비례해서 반만 팔렸으면 반만 추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추인할 때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거. 회계 처리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얘네들 추인할 때는 반만 추인할 때 평균적으로 추인한다고 보고 이제 그거 갖고 하시면 되고 하여튼 뭐 유보와 마이너스 보는 그런 식으로 나중에 계산합니다. 유일하게 이제 평균적으로 처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의제 배당할 때 자본 감소하는 거. 자본 감소를 그냥 감소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30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주가 나갔다고 해서 반을 추인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계산을 하셔야 돼. 의제 배당에 대한 자본 감소만. 그래서 이해 안 가신 분은 의제 배당 안 배운 거예요. 의제 배당 안 배웠으면 어떻게 돼? 그때 가서 배워야지 뭐. 일단 그 주의사항 한번 보세요. 25페이지. 그 만약에 이제 사회출인데 그 사회출은 지금 넷 중에 하나잖아. 지금 유보 마이너스 세무조한 것만 잠깐 봤고 사회출은 넷 중에 하나 봐요. 상여, 배당, 기타, 사회출, 기타, 소득. 얘네는 만약에 비용 처리했는데 회사가 회사 비용이 아니죠. 회사 비용은 대표이사 비용이었다. 그럼 상여. 주주의 비용이었다. 배당. 다른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타 사회주. 그럼 기타, 이외이자는 기타 소득인데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얘는 뭐 하셔야 돼? 법인이 원천징수 하셔야 돼. 잘 보세요. 얘네가 17년도 우리 과세되는 기간에서 요 세무조정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7년도에 나왔으면 얘 세무조정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하나는 18년도 3월 30일 법인세 신고할 때 한 번 할 수 있고 아니면 20년도에 예를 들어서 20년도 세무조사 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세무조정을. 송금부산입, 상여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 얘네에 대한 부분이 송금부산입, 상여된, 예를 들어 상여 처분된 게 나중에 뭐까지 돼야 돼? 근로소득 과세가 되든지 배당소득 과세가 되든지 기타소득 과세가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얘네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셔야 되는데 원천징수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얘네들 세 개만 하면 되죠. 원천징수를 하려면 기간을 알아야지 할 거 아니야. 이게 조정이 안 되는데 원천징수 할 수가 없죠. 그냥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언제 하냐? 보통 이날 신고될 때 송금부산입 상여가 나왔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면 잘리는 거야 이거. 내가 이거 미쳤다고 이거 상여 처리했다가 그럼 대표이사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해서 상여 처분 잘 못하지만 혹시 나오면 이날 원천징수 우리가 상여 처분 나왔으니까 상여 처분한 다음 달 10일까지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하시면 돼. 그럼 봐요. 대표자가 17년도 급여가 있죠. 17년도 급여를 언제 우리 연말정산해? 18년도 2월에 연말정산 했어. 그럼 연말정산 한 금액이 있고 거기다가 상여 처분된 게 3천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날 원천징수할 때 뭐 하시면 돼? 연말정산된 금액에 엎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엎어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발생할 거 아니야. 3천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원천징수 하시면 돼. 했죠? 그러고 나서 5월 종합소득 신고할 때 종합소득 신고 해야 안 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하셔야지. 합쳐서. 다른 소득 없으면 안 해도 돼. 5월 때 종합소득 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20년도에 세무조사 나왔어. 그래서 이게 걸렸어. 상여 처분된 게. 그럼 언제예요? 얘네들 세무조사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무조사에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통지서가 나오는데 요거를 수령을 해야지만 원천징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3천만 원만큼 차이가 나왔다. 그래서 대표이사 명의로 해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날려줘요. 그러면 그걸 받았으면 수령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하시면 돼. 그럼 언제예요? 20년도 예를 들어서 변동 통지서가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받았어. 그럼 언제? 1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하시면 되죠. 원천징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령을 했으니까 뭘 하셔야 돼 이제? 소득신고를 하셔야지. 소득신고를 할 때 근데 먼저 요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아예 처음부터 이게 몇 년도 소득이야? 17년도 소득이야. 17년도 소득을 귀속이 언제 그 소득에 연말정산했어요? 그 소득을 상여 처분된 것만 일단. 걔네들은 18년도 2월 했잖아. 그럼 18년도 2월 달에 연말정산 금액에 엎어갖고 상여 처분된 거 엎어갖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금액을 뽑으시면 돼요. 뽑으시고 그 해 18년도 5월에 신고될 금액이 변동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내시면 돼.
근데 18년도 소득이 변동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추가돼서 그렇게 되면 18년도 5월에 또 하셔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썼냐면 얘네들이 변동 통지서가 나온 다음에 그럼 18년도 5월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아니 요건 기다릴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거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다다음 달 말일까지 하도록 돼 있어. 그렇게 끝내라는 소리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가 다르죠, 지금. 다르니까 이거 이거는 이것도 가끔 이제 뭐 연관돼서 볼 때 보시라고 한 거고 얘네들은 그 대신 다르죠. 얘네들은 연말정산으로 하는 건 예고 얘네들은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니까 원천징수가 비율로 들어가잖아요. 비율로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종합소득 가셔야 돼. 얘네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해하시겠죠? 얘네들은 수령을 해서 이때 들어가서 4월 10일 날 했더라도 5월 달에 배당이 들어왔으면 그 2천만 원 넘었으면 당연히 종합소득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5월 달 종합소득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하시면 되고 얘네 같은 경우는 다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적인 납부를 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주의사항 보시면 얘네들이 겹칠 때 얘네 둘이 겹쳤어. 그럼 어떻게? 상여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원, 출자 임원이죠. 출자 임원은 상여고 그 다음에 법인 주주는 이렇게 되죠. 법인 주주는 기타 사유출 이렇게 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더 편한 쪽으로 상여 그다음에 기타 사유출 더 편한 쪽으로 가는 게 되어 있다. 그럼 가로 2번은 송금산이 뜨는 거는 이제 기타하고 마이너스 주주인데 그건 넘어가시고 그다음 페이지 유보의 사후관리. 유보의 사후관리는 자본과 적립금 조정세 을표로 들어가죠. 을표로 들어가고 걔네들이 혹시 기초잔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전기에서 넘어온 거죠. 넘어온 금액은 이제 만약에 추인이 됐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감소란에 들어가셔야 돼. 추인이 되면 감소란에 들어가셔야 되고 이 감소란에 들어간 거는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유보는 플러스로, 마이너스 유보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발생한 세무종사항은 증가란에 들어가는 거죠. 올해 새로 발생한 거. 그래서 기말란은 기초에서 감소 빼고 이제 증가를 더한 금액을 기말에 쓰신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건 내년에 다시 기초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추인이 되면 감소고 아니면 계속 끌고 가는 거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유보가 들어왔어. 걔네들은 토지 처분할 때까지 계속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매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추인되는 거 잘 보시면서 가셔야 된다. 밑에 있는 유보의 추인은 언제 하는 거예요? 관련 자산과 부채가 소멸하면 걔네들을 없애는 거예요. 자산 부채가 차이가 안 나니까 그다음부터. 그래서 걔네들이 소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처분하고 상각이지 뭐 일반 자산은. 그래서 상각이고 그다음에 부채는 뭐 상환. 차입금이 상환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지금 상환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추인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 4번 이게 이제 아까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사후관리. 법인은 보세요. 그거 보시면서 먼저 상여 처분을 했다, 배당 처분을 했다, 기타 소득 세 개는 원천 징수하라고 처음에 돼 있죠. 원천 징수를 언제 할 건가? 신고일, 그 지급시기 의제가 일단 신고하는 경우하고 결정인 경우인데 신고일,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의 그 우줄 두 줄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써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신고한 날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받았으면 그거에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원천 징수를 일단 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신고는 귀속된 소득을 언제 신고할 거냐죠? 지금 얘네 소득은 언제 소득이야? 17년 소득이야. 그럼 17년도 소득 신고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밑에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여 처분하는 것만 좀 다르죠. 상여 처분만 근로제공일이니까 17년도고 배당하고 기타 소득은 이제 바뀌어요. 이제 얘네들은 결산 확정일이야. 그럼 뒤로 넘어가는 거야. 걔네들은 넘어갈 거고 그 뒤로 넘어간 시점에서 우리가 신고하시면 돼요. 결산 확정. 그래서 그러니까 배당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2월에 결산 확정할 거 주총할 때 할 거니까 주총되면서 그 다음 연도에 신고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맞춰서 하시면 돼요. 상여만 제가 아까 설명한 거니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소득 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신고 납부. 그게 뭐겠어요? 이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나 이게 신고됐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신고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 신고일이 속하는 통지서 수령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그 속한 달에 다다음 달 말일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다음 달 말일. 원래 신고 이제 기일도 마찬가지야. 신고 기일 다다음 달 말일인데 보통 이제 그 변동 통지서의 다다음 달 말일을 보시면 되고 그때까지 납부만 되면 신고해서 최종적으로 납부만 되면 추가적인 과세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걔네들도 다 분납을 가능하다. 분납은 원래 1,000만 원 넘어가면 분납을 해요. 그래서 1,000만 원 넘어가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2,000만 원 넘어갔을 때는 50% 이하 금액을 분납을 할 수 있으니까 2개월 내 분납이 되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불복 청구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밑에 사례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나중에 보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28페이지에 있는 부분일 거니까 그때 오른쪽 소득 특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소득 처분이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됐어. 아까처럼 분류가 됐는데 무조건 기타 사유출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 몇 번째냐면 네 번째에서 무조건 기타 사유출 되는 걔네들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 초과, 기부금 한도 초과 이 중에서 또 나머지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각각 파트에서 보시면 돼요. 간주임대료도 우리가 그 일반적인 법인들 간주임대로 계산하면 기타 사유출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급이자도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되는 거는 또 기타 사유출이고 이게 있으니까 그건 다 배우시면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소득 처분 중요한 건 아시죠? 2차 시험에서는 소득 처분이 점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금액과 처분이 반반씩이야 일단. 반반씩이고 계산하는 금액만 좀 처분이 좀 금액이 작겠지만 예를 들어서 접대비 한도 초과 계산한다. 그 금액하고 기타 사유출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금액 쓰고 내가 기타라고 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점수가 깎이는 거지 뭐 이런 거. 이거를 점수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세무조정이 세 개 썼어야 돼. 세 개 썼는데 그냥 몰라 될 대로 되라 해서 4개를 썼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지 뭐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 더 썼다고 해서 이거 버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3번을 맞았으면 3번에서 빼는 거야. 그럼 내가 맞춘 거는 1번하고 1번밖에 없어. 그럼 하나 더 썼으면 어떻게 돼? 빵점인 거야 이거는. 안 쓴 거랑 다른 거야. 1번만 쓰는 게 제일 나은 거야. 그럼 1번 점수만 들어간 거 아니야? 잘못된 거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세무정이 들어오면. 그래서 근데 그 세무정이 들어와야 될 거에서 틀린 거는 그냥 점수가 미달인데 그래서 오버해서 세무정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버해서. 그래서 없는 데서 끌어와갖고 세무정 만들어서 그냥 다 넣고 보자 이거. 안 좋은 거 이건. 그래서 일단 세무정 개수랑 맞추셔야 돼. 생각보다 여러분들 올해 같은 경우도 시험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 번호랑 세무정 개수랑 그 점수 비중 있잖아요. 6점이면 세무정이 둘 중에 하나예요. 6개 아니면 3개야. 그러니까 풀다 보면 그걸 느끼셨을 거야. 그래서 이번 1번 같은 경우 세무정이 6개였어. 점수가 6점. 2번 푸니까 세무정 3개 나왔어. 점수가 3점.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다가 3번 풀었는데 6점인데 세무정이 3개밖에 없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한 문제당 2점이구나. 이건 중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문제 아시겠죠? 그렇게도 되니까 보통 분류가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일단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세무정 개수를 맞춰야 돼. 맞추고 그러니까 맞춘다는 게 쓸데없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세무정. 모르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걸 할 필요 없고 기존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틀는 건 상관없어. 이런 거는 이제 점수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기타 사유출 들어가는 거 보시고 그 위에 있는 거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했을 때 그럼 뭘로? 대표자 상여.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2번도 아셔야 돼. 일단 대표자 상여를 처분한 다음에 동그라미 2번처럼 귀속자가 불분명한 거 상여 처분된 거를 그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을 했어. 그럼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도 또 송금부산입 하겠죠. 그거는 무슨 처분? 기타 사유출. 그 소득세 대납액을 나중에 가지적금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이건 안 봐요. 이거는 왜? 소득 귀속 불분명이기 때문에. 귀속 불분명은 대표자가 아주 큰 잘못은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케이스니까 대표자 상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대납을 해도 가지적금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비용 처리했을 때 대납액에 대한 비용 처리했을 때 송금부산입은 돼요 어차피. 근데 그걸 또 상여 처분하면 또 들어가는 거야 계속. 근데 그걸 안 하고 거기서 끊겠다는 거죠. 근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이 있어요. 그 금액을 회사가 대납을 했어. 그리고 비용 처리했어. 또 송금부산이 또 상여야. 그러고 나서 그 대납액도 가지적금이 되는 거고. 귀속 분명한 대표자 상여는 안 된다.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추계 결정, 세 번째 거부터 볼게요. 세 번째 거는 추계 결정을 했을 때 원래 천재지변 사유가 아닐 때는 대표자 상여고 천재지변 추계는 우리가 기타 사유출로 이제 끝내자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추계 결정 막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하나는 더 볼 건데 그 위에 거 여러분들 무조건 기타 사유출은 아까 봤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시고 부당하게 사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제 우리 한 거 이것도 한 번만 보세요. 이것도 개념이니까. 어떤 개념인지만 거기 뭐라고 썼냐면 부당하게 사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다음에 이제 수정신고했다고 했어요. 수정신고. 그래서 1번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무슨 처분하겠어요? 이거?
상해 처분했다는 소리죠. 이거 상해 처분된 거고 그 밖의 경우는 유보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유보가 되는 방법을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X1년도 12월에 예를 들어 12월 1일 날 뭐가 있냐면 횡령이 일어났어. 그래서 매출이 일어났는데 회계처리 안 한 거죠. 그래서 횡령했으니까 회출 안 한 건데 얘네가 이제 횡령하고 나서 세무정을 원래 세무정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 입금 산입하고 매출 상해 처분을 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횡령했으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매출이 외상 매출이야. 외상 매출이라 X2년도에 잘 보시면 X2년도에 그 금액이 회수가 들어왔어. 회수가. 그러니까 지금 누락을 했을 수도 있고 횡령을 했을 수도 있고 회수가 들어와서 매출 채권 회수가 들어와서 걔네들이 모르겠다. 얘 또 회수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얘 현금 들어온 걸 예를 들어서 현금 들어온 거를 100을 우리가 수익 처리를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미리 해놨어. 이렇게 했으면 세법에서 어떻게 볼 거냐? 얘네들이 봐요. 내년에 언제 이거 했냐면 얘는 4월 달에 회수되면서 요 처리를 해놨으면 이걸 안 했을 때는 달라요. 이거 안 했을 때 걸리면 상해 처분이야. 근데 이걸 해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진신고. X1년도에 대한 요거를 수정신고하는 거야. 수정신고해서 어떻게 할 거냐? X1년도 우리 입금 산입하겠다. 매출로 계산한 거예요. 매출 100을 계산한 거예요. 100 계산했으면 요 처리를 뭘로 해주겠다? 원래는 상여인데 이거를 마음속에 유보로 봐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회수했을 때 세법도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때 유보를 추인해서 이때는 송금산입 매출 100에 대한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겠다는 거고 유보 처리해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 입금 산입 상여로 끝나서 상여 처분된 금액이 소득세 과세를 또 해야 돼. 이거를 자기가 해서 수정 신고한 거랑 이걸 안 하고 수정 걸렸을 때랑은 달라. 이거를 자기가 했으면 요거를 원래 상여 처분해야 되는 걸 유보로 봐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유보 마이너스 부 시켜서 그렇게 되면 손해볼 건 없죠. 얘네들이 어차피 했어야 될 거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회수 처리해서 이걸 안 하고 그냥 횡령을 해버린 거야. 그냥 해버리고 끝냈다. 그리고 세무조사 들어와서 걸렸어. 그럼 입금 산입 상여와 상여 처분 과세하면서 플러스 상여 처분이 돼서 대표자가 또 과세가 될 거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개념인데 개념 시험에 나올 사항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실무적으로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그거는 세무조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한 후에 이걸 처리하면 안 돼. 그건 인정 못 받아요. 그 전에 이미 다 됐어야 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타 사유출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주의사항 두 번째인 건데 기타 사유출 사후관리가 원래 필요 없잖아. 사후관리는 유보 마이너스 부만 사후관리가 있어요. 기타도 아까 말한 이제 매동하는 증권 평가만 이제 사후관리가 있는 거고 그럼 기타 처분한 거는 사후관리가 없어도 되는데 이제 기타 사유출 중에서 거기 보시면 1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는 나중에 한도 초과가 나오면 이제 한도 미달이 나왔을 때 송금 2월 송금 산입이 되죠. 그거 하는 건데 얘네들은 기간도 나중에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건 한번 볼까요? 법정기부금은 그냥 아예 결론적으로 11년, 12년, 13년도는 이게 1년, 3년밖에 안 돼. 그래서 14년도부터 5년간 이월할 수 있거든요. 14년도에 한도 초과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송금부산입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 200이 나왔으면 얘네들은 15, 16, 17, 18년도, 내년 시험이 18년도니까 18년도까지 2월이 되죠. 그래서 이때 한도 미달이 나온 금액에서 어떻게 한다? 송금 인정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14년도 이후 거만 돼요. 13년도 거 안 돼. 13년도 거는 하나, 둘, 셋 여기서 끝나야 돼. 그래서 14년도 이후 법정기부금, 그다음에 지정기부금, 둘 다 5년인데 지금 될 수 있는 게 기간 우리 경과기간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18년도였다. 18년도 했으면 17, 16, 15, 14, 13년도까지 돼. 그 13년도 2월 이후 거는 다 된다. 그래서 얘는 14, 얘는 13이야. 왜냐면 얘네들은 2009년도 거만 3년이었어. 그래서 2009년도 넘은 것들은 다 5년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13년도와 14년도가 2월에서 올해 18년도에 송금 인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근데 1차 시험이나 보통 2차 시험은 요 비슷한 1, 2년 차밖에 안 나와요. 앞에 거. 그래서 5년까지는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나왔을 때 기수로 나왔을 때 잘 계산하셔야 돼. 기수로. 얘가 지금 예를 들어 16기다 아니면 17기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계산해서 이게 몇 년인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몇 기 거 있는 거 갖고 올 때는 이게 2월 송금 산입되는 거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처럼 업무용 소형차에 대해서도 우리 유보마의 수분은 추인이 되는데 걔네들 중에서 리스하거나 렌트한 케이스는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기타 사유출 처분하셔야 돼. 얘네들은. 그래서 리스하고 렌탈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기타 사유출 처분해야 되고 걔네들도 나중에 추인이 돼요. 왜?
800만 원 넘어간 거 안 해줄 거니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 그 나중에 배울 때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유보가 아닌 기타 사유출로 들어간 금액은 또 나중에 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걔네들은 어쩔 수가 없어. 내 자산으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금액을 이제 나중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넣으셔야 된다. 뭐 지금 설명한 거는 약간의 뒷거로 같이 설명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있는 것만 할 거야. 그래서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